더 내려갈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국면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가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건 바닥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 계산상으로 그렇게 떨어지거든요. 큰 지뢰가 어디서 글로벌이든 우리나라든 뭐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 사이클에서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 우리가 들어왔구나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이게 한 2, 3년, 3, 4년, 4, 5년 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지금 역전세에 대해서 가을서부터 상당히 좀 심해질 것이다. 네네네. 또 특히 이 강남 중심 여기에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미리 말씀을 좀 여러 차례 그렇죠. 하셨는데요. 예. 인지 뉴스 많이 나오죠? 네, 네. 지금 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벌어지고 많이 있는 것 나오죠. 같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미 기존서부터 계속 전세 관련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네. 빌라에서 아파트로 전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네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정부가 그 한국은행 보고서 6월 금융안정 보고서하고 그 전에 이제 경제전망 보고서에 이미 위험 가구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103만 가구거든요. 평균 금액 7천만 원이고, 그러면 7인 7, 3, 21에서 한 90조 정도 평균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200만 가구만 조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가구 대상이 한 330만 정도 되는데, 그러면 30% 업을 하면 한 100조? 100조 이상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DSR을 완화해서 그럼 생각해보세요. 100조를 뚜렷한 명분 없이 전세보증금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책적으로 국민한테 비판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추경호 장관께서는 선내 임대인이라고 제한적으로 뒀고, 원희룡 장관도 구체적이고 아주 조건을 확실히 해가지고 해당되는 사람만 하겠다, 제한적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한적으로만 가고 나머지는 어떤 거예요? 그 얘기랑 똑같아요. 그 부동산 PF에 대해서 부실 막 가셔야 될 때 추경호 장관께서 그때 그랬죠. 우량 현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 들어간다. 그 우량하지 않은 현장은 알아서 각자 도생인데 지금 소리 없이 많이 파산했거든요. 그 아시겠지만 저축은행에서 대주단 형성했잖아요. 네. 파산한데 모아서 돈 밀어주려고. 요즘 뭐 잡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서로 돈들이 없으니까. 저축은행들이. 네네. 금융당국에서 그 대주단을 만들어서 같이 가자. 이렇게 좀. 근데 이게 자기 입장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도와줘? 내가 죽겠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입김도 한계가 있는 느낌이 좀 들고. 그러니까 문제가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상이 가을 되면서 점점 전세난을 필두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역전세는 물론이고 이제 깡통전세 이것들이 몇 개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 정부가 DSR을 완화하면서까지 무리해서 임대인을 해준다고 가정해도요. 그분들이 그걸 받을 능력이 되나요? 그러면 소득이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없는 분이 그럼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나요? 못 갚잖아요. 이게 눈 가리고 앙인 거예요. 이게 이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이전이 될 뿐이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결국은 조정이 필요한데 조정을 연착륙으로 완만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시장 자꾸 장밋빛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럴 땐 파도가 치는데 잠깐 피해야죠. 그걸 굳이 맞아가면서 배를 띄우면 바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금 사실 집을 살 때는 아닌데 지금 집을 사는 움직임들이 왜냐면 자꾸 조급해져서. 근데 보도가 자꾸 나오그러니까 네,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이 얘기 들어볼게요. 만약에 보도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할게요. 지금 집 사고 싶을까요? 아니죠. 결혼하거나 아주 필수적인 사람만 사고 싶지. 보도가 없었다라면 자연스럽게 이게 자유시장 공정경제에 딱 저절로 갈 거를 정부가 이제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지만 국가경제를 책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던졌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합리적이진 않다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뭐 가을에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니까 뭐 지금은 또 기다려야 제 되는. 예측이니까 네. 저만 믿으시고 또 나중에 그렇죠. 원하지 마시고 그럼 본인이 능력이 되시면 능력이라는 게 그거죠. 자기 소득 수준에 지금 좀 많이 내려왔었잖아요. 그리고 좀 반등했지만 인천 같은 데는 50% 내려왔다가 지금 한 40%나 35% 정도까지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예전에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많이 내려온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더 내려갈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국면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가리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35% 자기 소득에 대출원리금 상환하기 35% 수준인데 자기가 계신 데의 지역이
충분히 빠진 데서 조금 올라갔다. 이러면 접근하셔도 되고, 이왕이면 신규 공공 분양이 요새 이제 물량이 나오잖아요. 총선 때문에 이제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이들 표를 얻어야 되니까 환심을 살려면 자꾸 분양 물량을 싸게 많이 해야겠죠.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120만 공공택지 물량을 충분히 축적해 놨으니까 의지만 있으면 사전 청약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가을, 겨울, 내년 봄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내 집 마련에 소극적으로 뒤로 계시면 안 되고, 그렇죠? 가격 체크하셔가지고 접근하시고, 중요한 건 무리하게 투자를 타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더 떨어져도 5에서 10%, 15% 떨어져도 감내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실 경우는 사시는 거고, 내가 그 정도 여력은 안 되고 나는 더 내려오면 살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무리해서 살 일이 없는 거죠. 영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충분히 기다려 보셔라. 왜 지금도 어려운데 조금 더 올라오면 당연히 못 살 것인데 내려갈 때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면 그쪽에다 배팅을 하셔야지, 굳이 무리하게 따라갔다가 내려갈 가능성에 문제가 터지면, 지금 영끌 하신 분들 지금 투잡, 쓰리잡 하면서 잠 못 자고 지금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시면 뭐 건강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겨울까지는 무리하게 공격적인 매입은 피하셔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켜보고. 네. 근데 지금 그 미국에서 네. 5월에 그 신규 착공수 있잖아요. 네. 이게 한 마이너스 0.8% 전달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22%, 21.7% 네. 급증한 걸로 탁 나와가지고 네. 모든 신문에 또 이게 촥 나오면서 네. 나오는 헤드라인 카피가 뭐냐면, 주택 경기가 다시 살아나보다 글로벌리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은 또 기저효과죠. 내려온 거에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음, 그동안 내려온 거는 계산을 안 하나요? 예를 들어 100점 맞던 학생이 뭐 50점이 됐어요. 근데 50점에서 그냥 쳐다보면 70점 되면 많이 올라간 것 같잖아요. 그렇게 너무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미국 주택 공급이 늘어나서 지금 고금리에 사줄 사람이 누가 있나요? 좀 아이러지 뭐가 이상하잖아요, 기사 자체가. 조금 더 제가 파악한다 해서 다음에 그 기사의 어떤 본질이 네. 실제로 지금 크래시라고 해서 이제 그 터질 거라고 미국의 CNBC부터 다 지금 보도하고 있거든요. 주택시장 만만치 않다고. 근데 이제 그거 딱 하나 팩트만. 항상 보면 이런 기사들의 패턴이 있어요. 하나 팩트만 갖고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걸 한번 제가 체크해보고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긴 근데 항상 끝은 우리가 모두가 열어놔요. 여기도 기사들도 보면은 네. 그 페드의 추가 금리 인상 예고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더 치솟을 경우에는 주택 수요가 다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좀 지켜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지금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정상화, 우리 얘기하시는 정상화 과정에서 얼마 정도 더 빠져야 정상화가 되는 거냐? 버블이 얼마나 낀 거냐? 서울은 제가 계산 대충 해보니까요. 20%니까 앞으로 10에서 15% 더 빠져야 됩니다. 10에서 15%. 네. 지금 뭐 일부 지역은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 지역 말고 서초, 강남은 많이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거기 뭐 10%, 15%밖에 안 내렸거든요. 제가 볼 때 30%까지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 버티고 있잖아요. 거긴 더 내려갈 것 같고, 송파, 강남은 일단 강동 같은 데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노원도 많이 떨어졌고. 네. 그런 데는 일단 바닥 근처까지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펌핑한 바람에 그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만큼 빠지고 조금 더 10에서 15%더 빠지면 되지 않을까. 이전에 그 빠졌던 가격대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조금 더. 10에서 15%? 네, 그렇게 보죠. 그러면은 그건 바닥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 계산상으로 그렇게 떨어지거든요.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침체면 그래서 비싸서 못 사는 거고, 그럼 더 바닥 갈 수 있는데 그럴 거까지 갈 것 같진 않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제가 볼 때 글로벌 위기만 없다라면 그 선에서 마무리되고 중장기적으로 그럼 돈을 모아야 또 살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한 2, 3년 가면서 그때부터 다시 뭐 상승 횡보장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제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는 그 모든 대형 사건들 앞에는 항상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죠. 네. 이러한 것들이 혹시나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일어나고 있죠. 네. 제가 그림 또 하나 가졌는데요. 네.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건데 하인리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뭐냐면 부동산 보험 1931년도에 그 하인리 미국의 그 트래블러스 보험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가지고 결론이 뭐냐, 산업재해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그림만 보면 300건 있잖아요. 네. 300건에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교하자면 보험회사니까 접촉사고가 300건이 나면 그중에 29건은 전치 2주나 4주가 나오는 거예요. 300건 중에. 그러면 다 합하면 30건 빼면 270건은 접촉사고로 끝나는 거예요. 비율 다 해본 거예요. 이걸 한 15년을 한 거예요, 조사를. 그리고 한 건은 사망인 거예요. 비율이 대충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맞거든요. 네. 이거를 계산하니까 이제 모든 이거를 갖다가 경제학 이론에 또 들여오려는 시도가 있어 연결이 되더라고요. 돼가지고 아시겠지만 로버트 루카스의 그 합리적 기대가설이라고 있죠. 노벨상 1995년도에 받은 것이 아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정책을 써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 시장은 정부의 정책보다는 정보, 시장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각자의 주체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요. 그것이 우리가 거래량 감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논리가 맞잖아요, 사실. 이번에 정부가 정책을 썼는데, 그럼 예전 같으면 평균 거래량이 6천 건이면 정책을 썼으면 8천 건, 10,000건 가야 되는데, 투자라고 했는데, 대출 늘려주고 3천 건이잖아요. 왜? 이 값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안 늘어나는 건 뭐야? 합리적 기대가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두 개를 연결해 보면은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느꼈던 게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을 하고 뭐 중간에 있었지만 요번처럼 세는 건 처음 봤고 총리가 갑자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것 때문에 날아가고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뭐 중국 헝다으로 이게 왜 부도가 안 하지? 처음에 터졌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나라 말하면 삼성물산 부도난 건데. 그렇죠. 근데 또 끄떡 없어요. 잘 묻어가요 또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것도 신기하고. 크레디트 스위스가 뱅크런이 된다 만다 한번 했다가 버텼다가 결국 정리되고 갑자기 뭐 퍼스트 리퍼블릭 터지고 은행이 뭐 툭툭 자빠지고 미국이 갑자기 급하게 뭐 예금보험 그 뭐죠 원금 보장을 갖다 뭐 풀러 이상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우리나라도 또 벌어지네요. 우리나라도 갑자기 레고랜드에서 뭐 이상한 소식이 들려가지고 난리가 나고 네. 뭐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아는데 흥국생명이 그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또 포기해가지고 또 완전 두드려 맞았잖아요. 네.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게 막 난리였잖아요 작년 가을에. 저도 처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글로벌 금융위기도 아닌데 그 정부가 막 부랴부랴 나서가지고 긴급 대책 발표하고 네. 이건 뭔가 조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2023년 되기 전에 하반기에 갑자기 폭락을 했잖아요. 겹쳐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전에 없던 일이잖아요. 없던 일이니까 뭔가 문제가 있네? 그러면 이 아까 이론에 뱉혀오면 하인님 없이면 뭔가 하나 터지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다들 그러잖아요. 요즘 이거 안 터지나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좀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나간 다음에 확인하고 공격적 투자 형태나 내 집 마련을 들어가는 게 낫다.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접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항상 큰일이 있기 전에 나오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엔 설마 이랬다가는 또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렇지 않나요? 결국은 정리가 돼야. 그렇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 중상 상업자본주의에서 그다음에 제조업, 산업혁명으로 산업자본주의, 그다음에 금융이 터져가지고 금융이 세팅되면서 금융산업자본주의. 지금 뭐예요? 금융산업자본주의잖아요. 이 금융산업자본주의는 목적이 뭐예요? 채무자를 늘리는 거예요. 네. 근데 채무자가 없으면 돼요. 없으면 어떻게 되죠? 피라미드 사기처럼 밑에 받쳐주면 하면 깨지잖아요. 깨진 다음에 다시 해야겠죠. 게임을 뭐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관점에서. 그래서 이번에 한번 조금 조정이 세게 올 수도 있고 약하게 올 수도 있죠. 분명히 조정은 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왔다 지나간 게 아니라 앞으로 진행 올 수 중이죠. 있다. 네, 진행 중이죠. 제대로. 그 자기 전체 그림으로 봐서는 진행 중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올 가을 겨울 사이에 뭐 하나 터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조그맣게 터지길 바랄 뿐이죠. 그게 부동산이 될지 아니면 경제 쪽에서 터질 것 같아요, 먼저. 근데 부동산은 좀 작고 지뢰가 좀 작은 지뢰고 큰 지뢰가 어디서 글로벌이든 우리나라든 뭐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중국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역시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반기 우리 한국 경제의 어떤 전망? 결국 이제 부동산들하고 이제 같이 다 연결이 되니까 네네. 심리도 그렇고요, 경제 심리도. 네. 지금 한은 총재께서 어젠가 그제 워딩이 좀 약간 반경 모드, 저 정부에 대해서 약간 뉘앙스들이 스탠스가 달라졌더라고요. 독립적인 기구다는 얘기 자꾸 또 하시고, 그 전만해도 동결할 때만 해도 물가 안정이 기본인데 금융 안정도 같이 온다 그러셨는데 그 지금의 물가 안정 그래프가
근원 물가는 지금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한 총재가. 그래서 근데 워딩에 좀 세게 나왔어요. 그 얘기 뭐냐? 더 이상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미스매치를 빚으니까 지금 뭐 환율이 1,200 후반대, 1,200원 초반대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계속 다시 또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1,300, 1,400 왔다 갔다 하잖아요. 1,200 후반대 왔다가 이게 불안하잖아요. 이 자체도.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하는 총재, 제가 하는 총재라도 이건 한 번 더 0.7, 0.6로 올려줘서 확실하게 금융통화당국의 모습을 보여주면 지금 문제되는 정부가 우려하는 가계부채나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이 0.25 올리고 안 내린다고 터지는 것에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한국은행은. 그죠? 근데 정부는 터지기 싫죠. 왜? 총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와 그 금융당국의 입장이 틀리다 보니까 한국은행과 미스매치가 언제까지 이게 균형점을 가서 이어갈지는 우리가 계속 갈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호주, 캐나다의 상황을 매번 얘기했어요. 이창희 총재가. 호주, 캐나다 저번 달에 다 팍팍 올렸잖아요. 지금 영국도 4.5%고 그렇죠. 22도 4% 넘어 5% 넘었어요. 대한민국만 3.5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좀 이상해 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글로벌 뉴스 이제 영어는 짧지만 보면 대놓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자꾸 신용평가 자꾸 관심 있게 쳐다보게 되고. 근데 지금 환율이 보면 지금 안정됐다고 가정하면 물가도 잡혔다고 가정하면 우리 힘이 강하다라면 제가 볼 때는 1,200원 초반이나 1,100원대 후반으로 가야지 맞아요. 근데 무역 상황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수장들은 다 같이 뭐 좋아지고 있다. KDI 보고서 갖고 뉴스 나왔잖아요. 최근에 뭐가 나왔냐면 저점을 통과하는 신호가 많다. 뭐 저지표가 많다. 그 보고서 제가 읽어봤어요. 그거 잘못 보고 낸 거예요. 보고서는 그 문구는 하나고 나머지는 데이터들을 다 체크를 해보면 경기 선행지수가 원래 앞을 보여주잖아요. 동행지수보다. 동행지수만 올라갔지 선행지수는 내려왔단 말이에요. 6개월 뒤 시장은 분명히 침체 분위기가 더 많은 건데 그 얘기는 안 쓰고 저 위에다가 몇 개 데이터 수출만 딱 놓고 수출이 뭐 2% 늘었다? 그것만 하면 안 되죠. 2% 늘었고 전체 수지에서도 무역 수입액이 확실히 줄은 거예요. 뭐죠? 왜 줄죠? 그러니까 수출 이번에 좀 증가했다 이 얘기가 네. 착시 현상일 수 있다. 일수도가 있다가 아니라 인것으로 나오던데요. 그렇죠. 수입액이 줄었어. 너무 줄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준다는 얘기는 매출액과 이익이 발생이 준다는 얘기고 자영업자들의 연체에 대해서 부담적으로 가잖아요. 또 그러면 연세정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반기에 좀 힘내서 버티는 상황이구나. 조심했다 오는데 거기다 대고 뭐 경제가 좋아진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난 다음에 확실히 지표로 나오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여하튼 뭐 15개월째 무역 적자 아닙니까? 근데 무슨 경기가 나아져요? 적자 폭이 둔화된 거죠. 부동산 똑같아요. 둔화된 거지 나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서 한 이번 가을 정도는 지나야 제가 볼 때 요새 뭐 에코프로 뭐 호재라든지 뭐 미국 IRA 그 호재가 잘 나오면 좀 이해가 되지만 좀 나아질 게 뭐가 있나요? 반도체밖에 더 없잖아요. 그것도 뭐 생산량 줄여가지고 단가 올리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 관점에서는 이게 지금 경제 사이클에서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 우리가 들어왔구나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이게 한 2, 3년, 3, 4년, 4, 5년 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자산가들이나 금융 현금화된 분들이 또 투자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다음에 호황이 오니까. 지금은 약간 쉬면서 관망하면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때다.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긴 뭐 이창용 한국 총재가 정부의 인위적인 물가 관리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기적이라는 얘기가 됐어요? 그래요? 진짜예요? 아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맞아요. 그 얘기 너무 센 말이죠. 그거 워딩 아시잖아요, 대표님도. 근데 그거 외에도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보니까 그 네.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 부동산 대출이 최근 늘어난 거를 굉장히 유의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던데요. 강제로 돈을 투입해서 늘어난 부분이 한은은 전 세계가 지금 가계부채액이 긴축이 들어가서 금리를 올리니까 긴축이 되니까 가계부채액이 다 줄었어요. 네. 전 세계가. 대한민국만 늘었어요. 그러니까 총재 입장에서 걱정되는 거예요. 이러면 물가도 안 잡히고 부채도 안 잡히고 분명히 쉬어가야 되는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타서 먹이려고 국민한테 하는 거 그 약 숟가락을 탁 친 게 이제
누구죠? 어디잖아요. 그게 하는 순간 화가 난 거예요. 삐지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조금 쉬어갈 땐 쉬어가야 거품 있는 게 조정이 돼야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거를 이제 애둘러서 돌려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아, 그러면 하늘은 올리든 안 올리든 내릴 일은 없구나. 그건 맞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고금리에서 갔을 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의 기간은 보통 암만 짧아도 6개월이고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제일 많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럼 계산해 보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그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는 총재께서 지금 뭐랄까요, 진돗개 하나 군대로 말하면 그런 느낌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하긴 지금 보니까 워딩을 이렇게 보니까 네. 이 물가에 아, 대해서 인플레이션에서 되게 신경을 쓰네요. 보니까 그럼요. 소비자 물가가 6.3에서 3.3%로 내릴 때 근원 물가는 4.3에서 3.9, 0.4%만 빠졌다. 안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많은 거죠. 네. 풀면 지금처럼 부채 늘리고 이러면 다시 펌핑되는 거죠. 당연하죠. 누가 은행에 돈을 두겠어요. 지금 은행으로 돈이 들어와줘야 조정이 되는데 다시 배팅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네. 역시 이 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앞으로 좀 험난할 수 있다. 험난까지는 아니고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추가 조정이 네, 있을 수 네. 있다. 네, 알겠습니다. 험난하다 그러면 또 우리 다주택자분들 마음이 아프시니까 아, 이렇게 왜 이렇게 조정하실 수 이해심이 있다. 넓으셨어요? 아니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좋은 분도 많아요. 그리고 영끌 갭투기 해가지고 막 의도적으로 막 편가르고 이런 나쁜 분도 많잖아요. 그 전에는 그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제가 보니까 좋은 임대인도 분명히 많은데 제가 매도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좋은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네. 근데 사실 다주택자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합법적으로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투자 방식이고.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죠. 판을 깔아줬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적당한 선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악용하면서 남한테 피해를 극대화시키는 사기꾼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죠. 뭐 어디나. 그러니까 투기적으로. 네, 투기를 넘어서서 뭐 사기꾼이 되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전세로 인한 네, 고통을 피해를 겪고 있는 보고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분들하고 한번 좀 점검을 했고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시장,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한문도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